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만화계의 근원 SNS의 해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존 종합 1위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책 불안세대와 함께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파벨 두로프가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텔레그램과 관련한 프랑스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은 SNS에 속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메신저 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부터 다른 플랫폼과 구별되는데, 우리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를 한다고 하면 SNS를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호감을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될 일은 없죠. 하지만 어디 가서 텔레그램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을 보는 눈빛부터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숨길 게 많은 사람, 더 나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죠. 수년 전부터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텔레그램은 현재 SNS계의 다크웹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도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당들이 붙잡혔는데, 이들이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 SNS가 텔레그램이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이 종단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비밀 대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서비스 운영자들조차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시됐을 때부터 높은 보안성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높은 익명성과 보안성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범죄 플랫폼이 되어버렸죠. 텔레그램이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일 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SNS에서도 많은 범죄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정 집단은 이 사람들을 해체시키거나 처벌해야지 플랫폼은 없어봤자 새로 만들면 그만이죠. 하지만 SNS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을 제공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유도하기까지 하죠. SNS 회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설정된 알고리즘은 전 세계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 문제의 진원지를 파고들면 SNS가 그 중심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SNS를 악의 근원이라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양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아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행되고 있죠. 대체 SNS는 우리 사회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까요? 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SN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SNS 초창기 때는 인생의 낭비, 쓸데없는 짓 정도였다면 이제는 사회 문제와 질병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해악이 진화했죠. 이건 SNS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SNS는 전 세계 사람들의 주요 소통 창구이자 비즈니스 도구이며 검색 엔진 역할, 구직 사이트 역할 또한 겸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일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심지어 직원을 뽑거나 일자리를 구할 때도 SNS의 도움을 받죠. 예전에는 인터넷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그만 나와 현생을 살아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젠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현실을 분리하기엔 SNS와 현실의 삶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NS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죠. 사람들이 많으니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트렌드를 형성하고, 또 사람들은 정보와 트렌드를 보려고 SNS에 몰려들게 되고 나갈 수도 없는 지금의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단순히 SNS에 정보만 얻으려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SNS는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재밌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추천해줍니다. 우리는 도파민 중독을 일종의 밈처럼 희화화하지만 실제로 SNS는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고 있죠. SNS는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주의력과 집중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뇌는 이미 중독에 빠져 깊은 사고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충동 조절과 인지기능,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내가 SNS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데 어느샌가부터 자꾸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머리가 나빠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면 내 착각이 아니죠. SNS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의 삶 또는 무언가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뜻인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자극이 SNS 앱을 종료한다고 곧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타인의 삶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비교 심리를 갖게 되죠. 화려한 삶을 인생의 평균값으로 받아들이고 평범한 나의 삶을 실패한 삶으로 잘못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은 자연스레 타인의 삶을 모방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는 결국 충동 구매와 과소비로
사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SNS 사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대부터 30대인데 2021년 G세대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G세대 56.5%가 마음이 가는 것에 돈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죠. 실제로 2022년 국내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 절반을 2030 세대가 차지했고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현재 청년 세대가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대의 부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청년 세대가 돈이 많아서 명품을 비롯한 과시적 소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만큼 남들처럼의 기준이 말도 안 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사고 뭘 먹고 어디에 가든 그리고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든 SNS 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비싼 호텔에서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그리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소비로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심한 박탈감에 시달리다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겪게 되죠. 실제로 2016년 미국 피츠버그대는 SNS 접속 빈도 상위 25%가 하위 25%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2.7배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우울증뿐만이 아니죠. 불안과 스트레스, 강박장애, ADHD, 중독 등 정신건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심지어 부유한 사람도 강박과 과시, 관심을 받기 위한 이상한 행동까지 저지르죠. 앞에서 SNS 회사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SNS 기업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와 체류 시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 중독을 유발하죠. 개인과 사회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전체의 위협이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정치 극단화죠. 과거 TV와 신문을 통해 정보를 접할 때도 여기는 편향되었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SNS는 아예 한쪽 성향의 게시물을 클릭하는 순간 그쪽 영상들만 쭉 보여주죠. 서로의 입장을 듣지 못하고 한쪽의 주장만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가짜 뉴스도 무분별하게 전파되고요.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지 않는 사람이 교묘하게 편집된 가짜 뉴스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정치에 몸담고 있다면 모를까 생업에 바쁜 일반인들은 힘들죠. 미국에서는 SNS의 해악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묘사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앞에서 설명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나라이자 언론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미국도 SNS를 규제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성인들 대상으로도 이 정도인데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한 책 불안세대의 주 내용이기도 하죠. 2023년 12월 4일 미국 의사협회지에는 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시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아동 15,965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 유형과 시간에 따라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소셜미디어에 노출됐을 경우 정신건강 문제 위험이 2.82배나 높아졌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SNS 사용 시간이 점차 증가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어릴 때부터 SNS에 노출된 아이는 성장기는 물론 성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지어 더 많은 시간을 SNS에 할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인 비백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현재 미국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응급상황 수준이라고 말했죠.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 청소년 세대죠. 지금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미래치를 예상할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과 SNS에 노출되어 자란 아이들이 이미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한 책인 불안세대 안의 내용을 보면 2010년대 초반부터 청소년의 정신질환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미국이 아닌 전 세계를 기준으로 우울증의 발생 빈도는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ADHD, 불안, 조현병, 약물 남용, 정신질환들은 모두 갑작스럽게 증가했죠. 특히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시각적 비교에 민감하고 불안, 우울 같은 정신적 문제에 더 쉽게 전염되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청소년 세대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것은 동시에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1세기는 시대상 자체가 우울과 불안,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겪었고 와중에 시대가 발전해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정신질환들을 상담받고 치료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비정상적인 수치이죠. 무엇보다 깊게 파고 들어가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겪는 질환의 원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유들보다는 앞서 말했던 SNS가 발생시키는 문제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면 국가마다 차이가 커야 하고 특히 미국은 2010년 이후 경제가 날아가기 시작했을 때 수치가 낮아졌어야 하죠. 지금 기성세대 또한 급증해야 하는데 기성세대의 경우 증가하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SNS는 의도와는 다를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 사악할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서 말했듯 이번 영상은 불안 세대와 함께 했습니다.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불안 세대는 이름대로 부제대로 아이들에게 SNS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막연한 추론이 아닌 통계와 논리에 기반해서 말입니다. 출간 즉시 영미권에서 아마존 종합 1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썬데이타임즈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댓글에 서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책 불안 세대와 함께한 SNS 해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